예, 또 다른 과학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기사, 미국 위치정보 오차 1m 차세대 GPS-3 첫 위성 발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공군이 위치정보 오차를 1m까지 줄인 더 정확하고 군사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위성을 발사한다. 예,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18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GPS-3의 첫 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린다. 이 위성은 지구 궤도에 배치된 기존 GPS 위성을 대체할 32대의 위성 중 첫 번째로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했다. GPS-3 체제는 새로운 지상 관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우선 군사 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용까지 포함해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 기사 내용은 좀 뒤에 더 있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각종 그 어선이라든지 정보를 받는 것이 GP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GPS라는 것이 Ground Positioning System이죠. Ground Positioning System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사에서 좀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Ground Positioning System,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운드가 아니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또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1940년대, 50년대 이 무렵에 이제 그 위성이 나오기 이전에 작동하기 시작한 체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베이스로 운용이 되다가 그 후에 뭐 위성을 발사한다, 위성들이 늘어난다 하면서 뭐 위성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GPS라고 하면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 아니라 글로벌 포지셔닝 세틀라이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도적인지 뭐 무식해서 이 기자가 누구예요? 이게 기자 이름이 안 나오네. 이 기자가 무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이 뭐 GPS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글말을 해석을 달았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예, 포지셔닝 시스템이지 포지셔닝 세틀라이트이 아니에요. 하여간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이게 이제 요새 미국이 주로 로켓을 쏘는 로켓이 이게 스페이스X를 쏘고 있죠. 팰컨 9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이걸로 화성에도 쏘고 달에도 쏘고 이걸로 체제를 통일해서 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PS 위성은 기본적으로 32대가 그 4대가 한 조인데 그것을 32대를 쏘므로써 그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리 어떠한 공백 구역도 발생하지 않게 음영 구역도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32대를 4조씩 8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4대씩 한 조가 되고 그 8조를 운영해서 전지구적으로 커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러시아도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고 유럽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선도적으로 했었고 정착도 제일 먼저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GPS라 하면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용이라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민간용으로 원래 만든 것이 아니다. 군사용이었다. 이제 2차 대전 진행 중이던 그 시기에 군사용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것은 그라운드 베이스로 어떠한 항공기나 또는 지상에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매우 단순한 원리로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GPS를 작동시키는 것도 다 그라운드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있고 그 전파 신호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기지국 신호를 통해서 우리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플러스에서 위성에서 하니까 그것이 더 정확하게 더
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다 사기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뭐 산에만 가도 GPS 작동 안 하는데 수두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그렇고, 대양에서도 그렇고, 남극 쪽으로 가도 그렇고,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GPS가 다 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통신망이 안 되는 것은 GPS도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소위 위성 전화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로 되는 것이요. 사람들 속이고 있고, 또 속은 사람들은 철석같이 하늘 위에 뭐 수천 개, 만 개 그런 인공위성들이 떠 있고, 또 그런 위성들 중에서 GPS 위성들이 그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 자기들이 자동차를 모는 그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를 친 것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GPS는 자동차 길 안내에서 마치 검색의 길까지 세계 40억 인구가 사용 중이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애초 만들어졌고 미군이 만들었고 지금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GPS-3 위성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신호를 더욱 강화해 전파 방해를 어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가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훈련 당시 러시아가 GPS 신호를 교란했다는 노르웨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GPS-3는 유럽판 GPS인 갈릴레오 시스템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내비게이션 위성과 호환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신호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를 갖췄을 경우 더 많은 위성을 확보한 셈이 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신기 성능을 따지고 있는데 아니 그 위성 TV라는 것도 다 사기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성 TV는 위성 신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신호는 지상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에서 그 하늘에 있는 기구, 띄워져 있는 기구, 구름 그쪽에 있는 기구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주로 지상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틀라이트 그 TV라는 것 자체가 새틀라이트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GPS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 계속 보면 현재 민간 GPS 수신기는 3에서 10m 오차 범위에서 위치 정보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가 1에서 3m로 좁혀지게 된다.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다. 군사용은 이보다 약간 더 정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은 GPS-3 첫 위성에 이탈리아의 항해가이자 탐험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 베스푸치라는 별명을 붙였다. GPS-3의 두 번째 위성은 제작이 완료되었고 내년 여름께 발사될 것이며 3번에서 8번 위성은 제작 중이다. GPS-3 위성 중 10대는 대당 5억 7,700만 달러, 나머지 22대는 72억 달러 제작 비용이 들 것이다. GPS-3 체제는 주요 부품 개발, 시험, 로켓 변경 등으로 당초 발표된 것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OCX로 불리는 지상 관제 시스템은 레이시언사가 개발 중이나 사이버 보안 기준 미달 등으로 개발이 4년 이상 늦어졌다. 미 공군은 일단 군사 신호 강화 등 일부 기능은 즉각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OCX가 제대로 확보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 뭐 복잡한 얘기 많이 있지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군사용이고 군사용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핵심은 군사용입니다. 민간 부분에 공개한 부분은 일부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믿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정밀도라는 부분은 이미 그 통신망이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북반구의 그 인구 밀집 지역들, 유럽과 미주와 또 이제 동아시아와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통신망이 지금도 점점 촘촘하게 깔려지고 있죠. 이제 4G를 넘어서 5G로 넘어가면서 통신망이 점점 더 아주 촘촘하게 깔려지고 있는 것이요. 그만큼 GPS 한국이라는 환경에서도 국토가 좁죠. 종단이 종심이 좁고 이러한 그 좁은 국토 환경에서 통신망은 또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깔려져 있습니까? 거기다 5G까지 가세가 되면은 GPS의 정밀도라는 것은 그라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이제 내비게이션이 정밀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이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국이라는 환경에서조차도 그동안에 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을 말하자면 더더욱이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정밀도, 항상 사용자들이 불평을 해왔던 것이
이 내비게이션이 GPS를 제대로 수신을 못한다.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환경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이제 기상 상태가 안 좋고 등등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말썽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쏘는 신호가 기상 환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교란을 당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돌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면 GPS가 막 교란을 당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러시아 측에서 지금 나토의 군사훈련 당시에 GPS 신호를 교란함으로써 훈련에 막대한 어떤 그 혼선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군사 뉴스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노르웨이의 스텔스 그 구축함인가요? 아무튼 유럽에서도 몇 대 없는 그런 스텔스 구축함인데 그것이 이제 유틀란드 해협인가 그쪽을 통과하다가 좌초가 되버렸어요. 좌초가 돼서 그 노르웨이 해군 측에서 그거를 이게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선체를 이제 안전하게 수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예 침몰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이제 민간 화물선인가 그 유조선인가 거기다 받쳐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 스텔스 함정이 주항을 하다가 그냥 들이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망신을 하고 이제 스텔스함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완전히 구겨진 것이에요. 아마 이 노르웨이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이라는 게 자기들이 그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GPS를 교란하는 바람에 이 함정이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뭐 사실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 GPS라는 것 자체가 위성 신호를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무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교란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성의 존재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GPS를 그 위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쏘아 올려야지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밀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이요. 이 GPS라는 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 반세기 60년 그 이상 흘렀죠. 그리고 상용화라는 것에 접어든 것은 이제 그보다는 좀 짧지만은 이 기사에는 GPS의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에 우리가 민간용으로 GPS를 사용한 역사는 좀 짧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된 것이 오래 안 됐죠. 뭐 길게 잡아도 90년대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좀 대중화가 됐고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해 봤지만은 제가 둥근지구를 믿고 있었고 인공위성이 GP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 GPS 기기들, 내비게이션 기기에 인공위성의 궤적들, 그 위치들 막 표시를 해주잖아요. 몇 개가 떠 있다, 몇 개가 신호를 주고 있다. 그게 가상의 그 이미지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인공위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과 또 정부와 모든 산업 기관들이 참으로 손발이 착착 맞아서 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둥근 지구에 대해서 그 광신적이다시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집착하고 그렇게 이제 평면 지구에 대해서 이제 거칠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 환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이용을 해온 것이요. 그렇죠. 자동차를 항시 모는 사람, 택시 기사라든지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GPS 덕분에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벌고 사니까 그것이 다 가짜라고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겠죠. 하여간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주입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통해서 GPS 같은 부분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 방향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용이다 하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죠. 군사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군사용도 좀 허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위성이 주는 것인가, 신호를 줘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GPS는 전지구적으로 어떠한 음영도 없어야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32개의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신호를 다 지구의 둥근 지구의 전 면적을 커버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 선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추적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 12장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14절 그때 그 여인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광야 즉 그 셀라 페트라로 도피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다는 예언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는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온갖 수단을 쓸 것이라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만약에 인공위성이 전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GPS 위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가지각색의 수십 년 동안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일정한 숫자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 개가 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만 몇천 개가 있다고도 하고 그 몇천 개 수준이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해서 한 만 개라고 치자고요. 인공위성이라는 것들이 그 정지궤도와 또는 이제 정지궤도와 이동하는 그런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상에 그렇게 엄청나게 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공위성들이 공백이 있겠습니까? 관찰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하겠습니까? 물론 그 인공위성들은 세계 각국에서 쐈다라고 하겠죠. 미국, 러시아, 유럽의 각국들, 또 한국에서도 인공위성들을 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단일 세계 정부의 단일 권력자가 그 인공위성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권한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만 개의 인공위성을 권한을 받는다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리칩과 그 짐승의 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GPS의 신호를 받아서 전 인류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당연히 믿을 것이에요.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그 GPS 신호를 가지고 베리칩이 작동하고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인공위성은 없고 인공위성 대신에 그라운드 베이스를 가지고 똑같은 식의 추적은 가능하죠. 베리칩의 GPS 신호를 줘서 이 지상 기지국과 그 통신망을 통해서 추적이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추적은 추적입니다. 근데 다만 공백 음영 구간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테면 남극으로 도망을 친다든지, 이제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피해서, 혹은 이제 낙도로 간다든지,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낙도로 통통배를 타고 간다든지, 요새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섬에도 다 통신망은 되지만은, 진짜로 사람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그런데 가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GPS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겠죠. 불통이 되겠죠. 그러면 추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전 인류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리칩이든지 뭐 다른 더 발전된 어떤 그 전자 문신 형태의 666 표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그 신호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를 감시한다, 개개인을 감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그 칩을, 그 표를 없애버리고 뭐 도려내버린다든지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겠죠. 산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산에 가면 이제 핸드폰 신호가 끊어지잖아요.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산으로 가면 그 감시도 옅어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방식도 구멍이 있다는 것이요.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그 도망간 자들을 일일이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컨트롤하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있다고 하면 이 피난처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위성으로 다 감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셀라 페트라로 도망을 갔더라도 그들의 그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을 거기다가 그 소위 말해 집중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 감시가 될 텐데 도망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공위성이 존재한다면 그 피난처 또 이제 유대인들이 피난처라는 논리 자체도 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공위성의 신호를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막 거기다가 이제 뭐 구름을 빽빽이 띄워놔가지고 그 이제 사진을 못 찍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겨우 그 감시를 따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은 구멍은 있죠. 예, 산이나 광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산으로 도망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는 그 부분을 올리브산 설교에서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그때 대환란이 있으면 잠깐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자, 여기서 핵심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한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피난하는 일이라고 24장 20절에서는 피난하는 일이라고 또한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피난이라는 말이 24장 20절에서는 your flight, 너희 피난하는 것이 너희 그 비행, flight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행기를 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16절에서는 산들로 도망하라는 말씀도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들. 그 셀라 페트라는 물론 이제 그게 협곡이기 때문에 산지의 지형이기도 하지만 그 산들은 아니거든요. 산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산들은 예루살렘 주변 자체가 산지이고 뭐 올리브산도 있고 하지만은 저 북쪽으로 가도 뭐 헤르몬산이라든지 칼멜산이라든지 뭐 높은 산들이 있죠. 레바논 쪽으로 가면 또 높은 산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그 평평한 이제 광야 그리고 수면 이하 해발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사해 지역.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기 고도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위로 상고 하저의 지형 그리고 동고 서저의 지형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산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산들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꼭 셀라 페트라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셀라 페트라로 가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피난자들을 보호해 준 것이고 그 보호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호가 개런티가 된다. 하지만 산들로 가는 자들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들로 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짐승의 그 치하에서 감시를 당하겠지만 산들로 도망간 자들은 감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인공위성이라는 막강한 힘까지 가진다라고 하면 그는 7년이 아니라 뭐 3년 반도 아니라 한 1개월 안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이 유대인과 성도들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요. 감시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머리털까지도 다 들여다볼 것이요. 예, 그 어디 지하에 숨어 있지만 않으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땅 밑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구 전체를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감시로부터 도망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으로 가도 소용없고 골짜기로 가도 소용없고 어디 산에다가 비틀을 파고 숨어있지 않은 이상은 다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적그리스도가 그 인공위성은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인류를 감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제 드론이라는 요새 기술이 굉장히 드론 기술이 굉장히 급속히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이제 지난 그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드론 쇼가 펼쳐지고 하여간 이 드론 기술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이게 아주 광역적으로 인류 감시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CCTV, 드론, 그리고 베리칩 또는 그 이상의 기술로 된 그 표, 그 기술을 가지고 주로 통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적그리스도의 인류 감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냥, 성경에서 사냥이라고 사냥이라고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자,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면 땡 끝이 아닙니다. 예, 바다로 가도 잡히고 산으로 가도 잡히고 결국에는 다 잡힐 것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도 산들로 도망가지만은 그들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 셀라페트라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 다 잡히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냥꾼들과 어부들을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어부와 사냥꾼이라는 이 존재들은 감시 추적하는 어떤 그 기계 장치일 수도 있고 즉 로봇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 자체일 수도 있고 하면 두 가지 다의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이라든지 뭐 수중에 돌아다니는 드론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망간 사람들을 다 추적하고 잡을 것이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998년도작인가요? 트루만 쇼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천 명은 아니고 수백 명이 조를 짜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그 좁은 감시 틈을 이제 비집고 나가서 탈출을 하죠. 바다로 요트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그걸 멈추기 위해서 그 인공 폭풍을 일으켜서 이제 막 겁을 주죠.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결국에는 그 놓쳐버리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조작, 또 이제 드론 기술의 발달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그 인간이 감시를 따돌리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의 세력에게 하늘이라는 공간까지도 다 넘겨주신다고 하면은 참으로 이제 무자비한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 되겠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 권리까지는 그들에게 안 주신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인간이 인간을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에는 그 구름이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그 안짝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인 것이에요. 소위 말해 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간과 모든 것들을 감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PS다, 뭐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실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GPS를 가지고 자동차를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런 편리함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인공위성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GPS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는 그 힘이 군사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사용이고 언제든 세계 대전이나 어떤 그 엄청난 전쟁이 발발할 시에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GPS 추적 기술은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죽이는데 사용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서 정밀도를 높이겠죠. 1m까지 높였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인류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더 잘 사용하라고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이 사람들이 그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 항공우주국이라든지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해 군산복합 기업들에서 군산복합체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지를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산하에서 인류를 감시 통제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공위성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인류 통제라는 것 그리고 계시록의 사건들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꼭 아시고 경계할 것은 위성의 존재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 GPS라는 것 자체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아직 대환란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같은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는 좋은 기술은 좋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GPS 위성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하지만 마크에 있는 진실은 알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